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새벽입니다. 지른책입니다. 누가 내란을 일으킨 자일까요? 그리고 지금 누가 내란 상태에 있을까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취약한 정권이었습니다. 군도 경찰도 그 어떤 공권력도 지금 권력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두 다 윤석열을 잡자고 나섰습니다. 12월 3일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정권이 모든 권위를 허물었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외관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고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치행위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당시 상황이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통치권자인 윤 대통령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통치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로 인정을 받는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한 심사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있었습니다. 국회는 평온하게 본회의를 열었고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회의 결의에 순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6시간의 해프닝을 내란죄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 검찰,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들 그리고 압도적 다수의 법률가들까지 윤석열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갑니다. 윤석열은 내란죄 수괴다. 한동훈의 입에서 내란죄 자백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설마 이런 우매한 자들의 집단적 히스테리를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하진 않겠죠. 마치 7년 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라는 해괴한 이론으로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몰아간 게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한동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반박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모든 언론들, 모든 앵커들 그리고 모든 평론가들, 모든 법률가들이 하나같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공동체다.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부도 별산제인데 말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로 온 세상이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마음은 솔직히 편치 않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그룹 승계 편의를 봐달라 이런 묵시적 청탁을 했고 이에 박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인 최순실의 딸이자 승마 국가대표인 정유라가 승마협회 회장사인 마침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가 제공한 훈련용 말의 임대료가 뇌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스포츠협회 회장사가 특히 승마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그 회장사가 비용을 대는 것이 외국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뇌물로 둔갑을 했습니다. 정유라는 성인이고 최순실이 딸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공동체의 딸이다. 그래서 뇌물로 둔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박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유라가 탔던 말의 임대료가 뇌물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의심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언론사, 사내 칼럼들, 사설들, 그리고 방송 앵커들. 저도 그때 앵커를 했습니다만 방송 앵커들, 기자들, 평론가들, 무엇보다 법률가들이, 법을 공부했다는 법률가들이, 정의를 배웠다는 법률가들이 모두 이 거대한 뇌물죄 몰이에 가세를 했습니다. 형법교과서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청탁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라는 오욕의 가시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제3자 뇌물죄도 아닙니다. 뇌물죄였습니다. 자, 사안은 다릅니다만 지금 앞다투어 윤석열에게
내란죄 수개라고 돌을 던지는 게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그때도 대중은 권력에 대한 어떤 집단 히스테리,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저는 그걸 집단 히스테리라고 말합니다. 발작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했던 800억 원이 좀 넘는 돈, 그 돈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전까지는 모든 신문, 모든 방송에서 뇌물로 둔갑을 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느 신문이 그 뇌물이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수신문, 진보신문 모두 다 뇌물이었습니다. 그게 뇌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아닐지도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아주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나 그 누구도 당시에 했던 뇌물 주장에 대해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부르는 이 나라의 지성인들이 훗날 아무도 오늘을 반성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똑같을 겁니다. 앞으로 또 7, 8년, 10년이 지나면 다 잊은 듯이 행동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시류에 휩쓸리는 집단 지성에 지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없는 좀비와 같은 존재이니 말입니다. 좀비란 게 뭡니까? 자기 사고를 못하는 자들입니다. 국회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14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4시에 표결을 합니다. 원래 5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은식이 1시간을 당겼습니다. 우은식 말로는 그건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 표결을 주장했죠. 국민의힘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우은식이 국민의힘 권승동이 한마디 하니까 그런지 표결 시간을 1시간 앞당긴 것입니다. 앞서 야6당은 12월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말이 야6당이 사실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저에게 욕을 하십시오.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으로 다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은 그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이 아니죠. 독자적으로 출범을 한 정당입니다. 어쨌든 그 탄핵소추안은 하루 뒤인 13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년의 과정에서 헌법과 개헌법, 형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달리 이번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 이 점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시비일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 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표로 난국 돌파의 책임이 주어진 권승동, 권승동도 법률가입니다. 이 권승동은 이번 두 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당론을 오늘 본회의 개회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3일 비공개 중진회의 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정하는 것이다. 허심 탄핵의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권승동은 국정안전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도 했습니다. 권승동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내일 표결 이후에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가장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특별 담화까지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나를 탄핵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 이 국민의힘 의원, 쉽게 말해서 배신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반란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올곧은 국회의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안철수 등 7명입니다. 기자들이 권승동에게 물었습니다. 탄핵소추안 공개 찬성만 7명이고 당론을 이탈한 이탈표가 이미
표를 넘었다는 얘기가 많다. 반대 당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자 권성동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제가 당론을 따르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권성동은 관료 출신이 아니라, 이 추경호 같은 관료 출신이 아니라 일종의 야전군 출신이죠. 검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뭐 야전군 출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경호와는 좀 이미지가 다르죠. 자,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국민의힘을 흔든 건 한동훈이 내걸었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란 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전국안정 태스크포스 TF가 제안을 했던 윤 대통령 조기 퇴진안,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제가 알기로 이양수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 조기 퇴진안은 완전히 소멸한 걸까요?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 하야를 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조기 대선론은 민주당 이재명으로서는 꿈속에서도 그리던, 정말 꿈속에서도 그리던 그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쭉 받아먹지 못한 게 지금 억울할 겁니다. 본인은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자, 나한테 대한 재판 심리를 다 중단을 하라. 12개 범죄가 아니라 120개 범죄라도 지금 재판할 수 없다. 다 중단해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대선에 출마를 하겠죠. 지금 갤럽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차기 주자 선호에서 한동훈을 2배 이상 뛰어넘는 당당 1위입니다. 권성동은 기자들이 조기 퇴진론이 아직도 유효하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미 한동훈도 불가능이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권성동은 윤 대통령이 사임을 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또 있죠. 대구시장 홍준표. 나는 정말 그런 용기를 내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은 국회 정관법, 이 정인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회 정관법 등 6개 법안 제2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제2요구권을, 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 권성동은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이 그 식물 대통령처럼 되었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니 거부권을 행사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대상 법안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 정은감정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농업사법이라고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이렇게 해서 6개 법안입니다. 자,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저도 이 사람 무척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 말입니다. 정말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아무리 죄가 미워도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김용현의 새 변호인단이 13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을 바꿨더군요. 저도 이 망명방송에서 이미 했던 말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국헌을 물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이다. 제가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느냐?
나는 윤석열이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쿠데타는 바꾸고 말하면 헌법의 파괴입니다. 윤석열은 헌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현 사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언론은 물론 수사기관 등 세간의 주장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비상계엄 요건에 들어맞았느냐 아니냐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도 아니고 검찰, 경찰도 아니고 대두군다나 언론사들도 아니고 유일하게 윤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국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인단도 사법적 판단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아주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그 논리는 아주 정연합니다.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만약에 통치행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해서 그건 잘못된 통치행위야. 난 너를 내란죄로 구속을 시킬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자,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국가의 최고 권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권력기관이 된다면 그 수사기관은 정치기관화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검찰과 경찰들 수사기관을 장악한 세력이 언제든 쿠데타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헌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현 변호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그리고 상권분리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맞습니다. 저도 은사에 그렇게 배웠고 제가 헌법학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요사이 젊은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굴종적으로 이건 다 내란죄라는데 동의를 하고 있는가요?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하부 조직이죠. 국가수사본부. 분명히 도표를 보면 경찰청 하부 조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하부 조직이면서 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러니까 1인자와 2인자입니다. 경찰청의 1인자, 2인자를 긴급 체포한 국가수사본부는 어떤 조직일까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죄 범인으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다른 데 놀란 게 아닙니다. 뭐 뇌물을 받아서 체포를 했다면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내란죄 가담했다. 이래서 체포를 한 겁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어디 헌법재판소입니까? 이 국수본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을 한 조직입니다.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를 했죠. 그래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다면서 경찰청 산하에 설치를 한 조직이 바로 국수본입니다. 미국 FBI를 흉내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참 문재인 대단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완전히 뜯어고쳐버렸습니다. 나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하도 많으니 말입니다. 탈북업인 강제 북송 사건, 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국가 통계 조작,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아닌 말로 타지마을에 자기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을 간 것까지 정말 문재인 또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개 출비가 없습니까? 개 먹는 밥값이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개를 파양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듬해 초에 1월 초에 국수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국수본이 이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을 한 뒤에 이게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뒤에 지금 엄연한 대통령인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구속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대법원을 넘어서는 아닌 말로 헌법재판소와 같은 그런 법률 해석권을 준 걸까요?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안에서 아주 작은 꿀대따가 일어난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이 되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 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구속 수감이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이 특수단은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이 특수단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11월 오전 새벽이죠. 3시 49분쯤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조직입니다. 자기를 탄생시켜준 상부조직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를 했으니까 그걸 살모사라고 해야 합니까? 당시 특수단 관계자의 말이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 당연하죠.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요. 국수본 조사 결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7시쯤에 그러니까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3시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출을 받고 종로구 삼청동에 있다는 이른바 안전과학으로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장악해야 할 기관 이름이 쭉 적혀있는, 그리고 기관 12여 곳이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달랑 조지호 청장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조지호 청장에게 그 종이를 줌으로써 조지호를 공범으로 가담을 시켰다. 이 주장입니다. 조지호는 국회와 문화방송 그리고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이런 등등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종이에 쭉 적혀 있는 게 체포 구금을 해야 할 13명입니까? 뭐 15명입니까? 그 명단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해당 시간에 공간에 머물렀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나서 지시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자, 어떻든 경찰은 이미 이들을 내란죄로 엮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앞다투어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상관인 경찰청장을 체포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을 지금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서로 앞다투어 하면서 지금 여론이 반응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대중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3개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민국인가요? 이들이 하는 짓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국가 원수이고 그리고 행정의 수반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명령은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하는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문민국인가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행동합니까? 언제 미국 FBI가 미국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 검찰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리처드 닉슨 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때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하는 등 계엄 전후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는 필수적입니다.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국무위원들을 모두 다 공범이라고 하고 입건을 하거나 체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정부 상황이 벌어지는 아주 기괴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동훈과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했습니까? 박세연 서울고등검찰청장이 본부장이 되어 있는 검찰특별수사본부, 지금 동부지검에 이 수사본부를 차려놓았죠. 그 수사본부는 조규홍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규홍이 누굽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현직 국무위원이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소환이 됐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보고령에 보고문 1호에 전공의들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런 생각지도 않은 조항이 있던 게 빌미가 됐을 겁니다. 그 조항 누가 썼느냐? 당신이냐? 윤 대통령이냐? 아마 그걸 캐묻겠죠. 참 기가 막힙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3일, 그러니까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이 최민희가 위원장입니다. 이 국회 과방위에서 한동훈 사살설 발언을 한 김어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을 일단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김어준이 한동훈을 사살하는 음모론을 밝히면서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자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인 취재원 비이권이라고도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이권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게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원을 감추고 밝히지 않고 숨길 권리, 취재원 비이권이 있긴 있는데 그건 법정에서는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법정에서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해야 한다. 기자의 취재윤리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다. 앞서 김어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2월 3일 계엄 사태 관련해서 체포가 돼서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이를 북한군 소행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등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체포를 해서 이동을 할 때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대신에 이건 북한군 소행이다. 이런 증거물을 흩쳐놓거나 들통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땅에 파묻어 놓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숨겨놓는다. 김어준은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 한동훈 암살에 관련 제보를 받은 메모를 국회에서 읽었습니다. 체포돼서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를 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해서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저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데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아니 걸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은 그러면서 이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라며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군을 몇 사람 사살하면 미국과 북한 간에 적어도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어준의 이런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어준의 과방위 답변과 관련해서 관련 제보들 확인 중이다. 그리고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다.
자, 어떤 설명이 나올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동훈 사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보 자체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한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상 평범한 시민들은 지금 할 말을 잊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2024년 새미치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아니, 묻겠습니다. 과연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누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